하나, 플란다스의 개.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영화 플란다스의 개.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연쇄 반려견 실종 사건과 이를 추적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면 이때에도 봉준호 감독의 관심사는 계층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극중 아파트는 봉준호 감독의 실제 신혼집이었고, 작품에 등장하는 교수 남궁민은 봉준호 감독의 고등학교 때 친구로, 봉 감독이 부러울 정도로 얼굴이 하얗고 피부도 좋고 잘생긴 친구였는데요. 이후 그의 이름과 성 남궁 씨는 영화 설국열차의 주인공 남궁민수로, 기생충에 언급되는 남궁현자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데뷔작에서부터 상징과 비유로 많은 내용을 가득 담은 영화 플란다스의 개는 당시 주목받기 시작했던 배우 배두나와 이성재가 주연했음에도 흥행에는 참패했었는데, 곧 봉태일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작품은 바로 살인의 추억. 당시에는 미제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 살인의 추억. 봉태일이라는 별명답게 이 영화는 한 컷 한 컷 숨겨진 디테일을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유명한 롱테이크 장면은 어수선하고 엉성하게 대처하는 현장 분위기를 잘 나타냈는데, 이 3분짜리 장면을 위해 실제로 하루 종일 촬영을 하였으며, 영화의 우중충한 분위기를 위해 구름이 해를 가리길 기다렸다가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한 대로 계속 장면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합을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들이 있었을지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죠. 봉 감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13번째 테이크였으나 최종적으로 9번째 테이크가 쓰였다고 합니다. 즉, 변희봉 선생님은 14번이나 자빠진 것이죠. 경운기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등 모든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틈 속에 배우 송강호와 변희봉은 신들린 애드리브를 보여주었는데, 이 컷을 찍고 봉준호 감독은 영화 괴물의 부자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만 봤다는 이 장면.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왼쪽을 주의 깊게 보세요. 범인이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소름. 마지막 장면 또한 소름을 유발하는데요. 범인이 영화관에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형사와 범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을 남겼었죠. 이 밖에도 봉준호 감독은 범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늘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으며, 6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시나리오가 완성될 쯤엔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대사는 원래 대본에 없던 것인데, 봉준호 감독이 언지를 줘 배우 송강호가 3일간 고심한 끝에 대사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대사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사실은 범인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 라는 의미로 물은 것이라는데, 형사들이 크게 공감한 대사라고 합니다. 단 1초의 장면이라도 대사, 인물, 소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것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세심함이 돋보이는 영화죠. 또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배우 송강호와의 인연이 시작이기도 한데요. 배우 송강호의 무명 시절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자신의 핸드폰에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봤던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조 감독이 남긴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송강호는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 감독이 바로 봉준호 감독. 그렇게 함께하게 된 작품이 바로 살인의 추억이죠. 이동진 평론가는 한국 영화계가 2003년을 자꾸 되돌아보는 가장 큰 이유라는 코멘트까지 남기며, 봉준호 감독에게 상업 영화에서 본격적인 성공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셋, 괴물. 전 국민에게 봉준호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영화 괴물. 이 영화의 시작은 봉준호 감독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밖을 바라보다 잠실대교를 기어 오르던 미지의 물체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본 뒤부터 이 영화를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한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괴물에게 납치된 딸을 구하려 고군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인데, 괴수 영화가 아닌 괴물의 출연에 빗댄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과 차가운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작품입니다. 영화의 결말이지만 강두는 딸을 구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만이 무미건조하게 라면을 먹는데요. 이 결말 때문에 미국 상영 시 저조한 흥행을 거두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경우 아빠가 딸을 구하는 구조가 많은데, 딸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아무렇지 않게 라면을 먹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영화 괴물 속 주인공들은 재난을 이겨낸 영웅들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입니다. 괴물이 공격했을 때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뛰었고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주지 않아서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딸의 죽음은 한강에 독극물을 투하하고 그걸 용인한 정부와 딸이 전화를 건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무능함 때문이죠. 감독님의 전공이 괜히 사회학이 아닌 부분. 당시 블록버스터 괴수 영화를 기대하고 극장에 갔던 관객들을 배신했지만 봉준호 장르의 시작을 열었던 영화입니다. 넷, 마더. 살인자로 지목된 모자란 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렸는데, 흔히 헌신과 따뜻함으로 규정되었던 모성애가 아닌 기괴한 모성애를 보여주며 충격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에서 엄마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안 불려지기를, 엄마 그 자체이기를 원했습니다. 크레딧을 봐도 배역 이름이 그냥 마더라고만 나오죠. 오직 인물에 집중하고 싶었던 봉 감독은 처음엔 마더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도록 붉은 의상을 입혔고, 의상 색은 사건이 진행될수록 채도가 점점 낮아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구원을 바라지만 그럼 정작 그 어머니는 누가 구원을 해줄까? 엄마 스스로도 모성애라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데, 돌아보면 정작 엄마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 이런 감정으로 엄마에 대해 접근한 봉준호 감독의 메시지는 진짜 오프닝에서 드러나는데요. 자기 자신이 칼끝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자식에게 온 신경이 뻗어있는 존재. 그러다 자신이 피를 보게 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국민 엄마로 불렸던 배우 김혜자가 그 역할을 연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간 우리가 가졌던 모성애에 대한 편견을 와장창 깬 작품으로 기생충이 나온 지금까지도 봉준호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이자 마더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한국 영화이며, 봉준호 감독의 작품 중 가장 긴 살인의 추억보다 1분 짧은 2013년부터 시작이었던 영화 기생충. 1년간 데칼코마니라는 가제로 불렸다고 밝혔는데, 제목이 된 기생충은 주인공 가족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택이라는 단어는 저택을 지음이라는 뜻인데, 반지하 살던 가족이 부잣집 저택에 들어가며 벌어지는 영화 내용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우는 걱정이 많아서 기우, 기정은 기정사실의 글자에서 따왔는데, 어떤 상황이던 시크한 기정과 늘 계획을 세우는 기우의 남매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강력한 존재감 가사 도우미 문강은 문을 열고 미친 사람이 온다는 뜻이고, 지하에 사는 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두 가족이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증에서 출발한 기생충. 정말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자신만의 세계를 다듬고 다져온 봉준호 감독. 한결같은 세계관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 부디 오래오래 영화해주세요.